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김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기 앉아갖고 계속 고민했던 게 마스크를 벗어야 될까 써야 될까 계속 고민했는데 다 쓰고 계신 관계로 저 혼자 벗고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살 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 된 게 굉장히 생소하시죠? 이 용어를 혹시 잘 알아서 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이 용어를 좀 들어봤는데 궁금해서 왔다. 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 도대체 무엇을 오늘 이야기할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측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류가 몇 년 지나면 지금보다 뭔가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그 네 글자 공간을 저는 메타버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아마 몇 가지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 용어만 바뀌었지 뭔가 익숙한 개념이다. 이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어떤 거는 정말 새롭다. 제가 현재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말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생각도 드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놀랍다. 미래가 이렇게 멋져지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들으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두렵다. 사람이 또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거냐라는 걱정까지 아마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메타버스는 무엇인가? 이렇게 두 단어를 합성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메타와 세상을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붙어가지고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상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현실 공간도 굉장히 넓고 뭔가 복잡한 일이 많은데 왜 우리는 가상의 세상까지 원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 머릿속에서 원하고 있는 세 가지 욕망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맨 앞부분 슬라이드에 저를 인지과학자로 적어놨는데 저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한 갈증이 있길래 이 세상으로 자꾸 가고자 하는지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극이에요. 인간의 뇌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 복잡한 내가 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로움입니다. 자극을 원해요. 지금 여행을 못 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행.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새로운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힘들죠. 새로운 자극이 지금 부족한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배예요. 인간은 무언가를 갖고 있어도 더 많이 갖고 싶죠. 이기고 싶고 더 많은 걸 이루고 싶고 지배 욕구가 인간의 근원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보여드린 두 개와는 또 왠지 좀 반대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균형입니다. 지배나 자극은 인간을 조금 위험하게 만들어요. 또는 향상성이라는 걸 깨트리기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공간 여행을 가면 즐겁긴 하지만 뭔가 좀 불안한 마음도 있죠. 막 새로운 맡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 프로젝트가 잘 돼갖고 기쁘기도 하지만 이러다 망하면 어떨까라는 불안감도 생깁니다. 세 번째 인간이 원하는 감정은 균형이에요. 뭔가 안전함을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나하나 더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부터 이제 네 개의 세상으로 제가 쪼개갖고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세상은 이름이 뭐냐 하면 증강현실 세계입니다. 들어보셨거나 해보셨을 거가 나와요.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증강현실이라는 단어를 이야기 드리면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거 떠올리세요. 요거 다 아시죠? 직접 해보시진 않았더라도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포켓몬고. 포켓몬고를 만든 회사가 구글의 자회사예요. 나이언틱이라고 하는 구글의 자회사인데 사실은 포켓몬고보다는 훨씬 더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미 나와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겁니다. 인그레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그레스는 혹시 어렸을 때 이거 해보셨나요? 이렇게 땅 따먹기? 이렇게 돌 같은 거 땅땅땅 튀겨가지고 제가 이거 물어보니까 지금 20대 중반 넘는 친구들까지는 아는데 이제 대학교 1, 2학년들까지만 해도 땅 따먹기를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땅 따먹기입니다. 지금 연령대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땅 따먹기를 그렇게 고전적으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멋있게 하는 인그레스라는 게 있어요. 이 앱을 들고 지나다니다 보면 실제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초록색 기둥이 올라와요. 기둥이 올라오면서 기둥에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 점이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점을 딱 내가 따내면 이 땅이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끼리 팀을 짜가지고 한 도시를 놓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땅 따먹기 게임을 전 세계 대회를 하고 있어요. 국내도 가끔씩 대회를 합니다. 이런 논리적인 것만 있냐 하면 이미 오른쪽과 같은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글래스를 차거나
또는 휴대폰을 이렇게 겹쳐서 보면서 쇼핑센터에 들어가면 쇼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광고도 보여주고 나를 위한 전용 가이드가 뜨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증강현실 세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거 누군 것 같으세요? 저거 가운데 있는 저라고 바로 알아봐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저보다 훨씬 잘생기게 만들어 봤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도 한번 봤어요. 이렇게 제 책상에 제가 강의 준비하다가 이렇게 책상에 찍어봤어요. 증강현실로 우리가 자기보다 좀 더 멋진 나를 만들려고 하죠. 특히 이제 휴대폰에 특히 젊은 분들 많이 쓰는 앱 중에 스노우, 뭐 소다 그런 거 보면 얼굴을 계속 보정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얼굴을 넘어서는 단계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 앱 만든 분들을 보면 보정 앱을 만들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데 저는 이거는 얼굴을 수선하는 앱이다. 수선 앱 또는 좀 더 부드럽게 성형하는 앱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실제 제 사진도 아니라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저는 아예 얼굴도 안 쓰고 처음부터 아예 조립을 해요. 장난감 만들듯이 얼굴, 색깔, 피부, 눈, 코, 입 다 붙여가지고. 혹시 이거 쓰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제페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제페토나 쓴다. 예, 제페토를 쓰시면은 지금 굉장히 독특한 분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왜냐하면 제페토는 만들어진 지 2년 만에 2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는데 이 2억 명의 대부분이 10대 해외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외부 집단이 와 계신 거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게 보통입니다. 2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끄집어 들였는데 도대체 이 안에서 이들은 모여서 뭘 할까? 자기의 모습을 넘어서서 아예 다른 사람의 모습을 서로 증강현실로 보면서 무슨 활동을 하냐 봤더니 이런 거 합니다. 제가 저 옷을 입기 전에 지하철 한번 타러 가봤는데 이 공간을 가면 지하철역도 있고요, 낚시터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토굴도 있고, 심지어 저희 학생들은 이번 학기 여기다가 저희 대학을 짓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이제 공사 진척을 봤더니 공대 건물하고 운동장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닥달을 하고 있어요. 도서관도 져라, 식당도 져라. 져서 뭘 하는 거냐 하면 신입생들이 지금 학교를 못 오고 있잖아요. 그들이 학교를 일로 오면 된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공부를 하거나 복잡한 건 못하겠지만 학교를 한 번도 못 와본 2020년 그러니까 20학번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강원대학교는 상상 속의 공간이 아니냐. 난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이런 말들을 에브리타임에서 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 이런 공간에 들어가서 뭘 하냐 하면 이들은 그냥 수다도 떨기도 하고 간단하게 게임을 하기도 하고 뭔가 자기만의 활동들을 해요. 전 세계 2억 명이 10대가 모여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면 뭔가 되게 무의미한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굉장히 또 독특한 어른들이 할 수 있을 만한 행동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사고 파는 행동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옷이나 다양한 장신구들을 여기 나와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 있죠. 나이키부터 시작해서 디즈니도 다 입점이 되어 있어요. 이런 브랜드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만들었더니 아무도 안 사가긴 하는데 이미 여기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실제 환전이 돼서 자기 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굉장히 신기한 두 건의 투자가 있었는데 YG 엔터테인먼트하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각각 50억, 70억, 총 120억의 금액을 이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왜 투자했냐 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연예인들 IP 콘텐츠를 바탕으로 제페토 안에 물건도 만들고 이들을 이 안에서 활동하는 가상의 연예인으로 빌려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얼마 전에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안무를 여기서 선 공개를 했어요. 팬 사인회도 이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이미 2억 명이 이 안에서 굉장히 놀라운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제가 세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세상, 라이프 로깅 세계를 한번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삶을 기록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이런 것들이죠.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거. 혹시 제가 잠깐 조사해 볼게요. 혹시 나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를 주로 쓴다. 많이 계세요. 제가 많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난 제일 많이 쓴다. 인스타그램. 그렇죠. 나는 틱톡을 쓴다. 틱톡 쓰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지금 저를 포함한 주로 이제 30대부터 50대 분들까지가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이 현재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10대나 20대들한테 이제 제가 페이스북 쓴다라고 하면 그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탑골에 계시는군요라고 얘기를 해요. 탑골에.
탑골 SNS라고 부르더라고요, 페이스북을. 근데 너희는 못 쓰니? 그러면 이제 20대, 30대 초반, 중반까지는 인스타, 그다음 10대는 틱톡, 그리고 틱톡보다 더 핫한 플랫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제페토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브이로그를 찍어갖고 중계방송을 하다가 큰아버지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등짝 스매싱을 당하고서 한 발로 딱 차가지고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신기했던 게 두 가지 시각이 보였어요. 쫓겨난 사람은 일단 내가 왜 쫓겨났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건 브이로그인데, 일상인데, 내가 다 시체를 찍은 것도 아니고 애도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잔잔하게 담아서 못 오신 분들한테 공유하려고 했던 데 이게 뭐가 나쁘지? 라는 거고, 발로 차버린 큰아버지는 저 미친놈이다, 이런 경박스러운 행동을 한다. 근데 의견이 완전 갈렸어요. 댓글도 보면 양쪽의 시각이 다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 기록하고 있는 활동이 점점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발적이지 않은 비자발적인 기록도 점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키가 꿈꾸는 운동 세상이에요. 나이키는 2006년도에 애플하고 손을 잡고 첫 삽을 떴습니다. 운동화에 동그라미만한 조그만 동전만한 장치를 딱 부착을 하면 달리기를 하고 온 기록이, 그때는 아이폰이 없던 시절이어서 집으로 딱 오면 아이팟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올라가요, 인터넷에. 그러면 얼마나 잘 뛰었는지, 오래 뛰었는지, 빨리 뛰었는지가 등수가 딱 나와요. 그럼 전 늘 꼴등이었어요. 달리기 되게 못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저같이 그래서 이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이키가 만들었던 게 뭐냐면 팔찌를 만들었어요. 김상균이가 운동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팔찌를 손목이라도 채우자. 그럼 얘가 하다못해 움직이긴 할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분필로 글씨 쓰고. 이거 활동량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팔찌도 안 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나이키가 발견하고서 그 다음에 전 인류가 계속 사고자 하는 물건, 휴대폰에다 이걸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두 가지의 앱이에요. 무료입니다. 나이키는 현재 러닝하고 트레이닝 두 가지 앱을 엄청나게 많이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랑 홈 피트니스라는 앱입니다.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피트니스 앱을 들어가면 처음에 체중하고 키 입력하면 네가 원하는 몸 상태를 설정하라고 해요. 그럼 보통 되게 목표를 높게 잡으시죠. 예, 저도 거의 운동선수급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이제 미칠도록 얘가 운동을 시켜요, 저한테. 예. 하루에 40분 동안 쉬지 않고 운동하라고 하는데 막 토 나올 정도로 시킵니다. 근데 하루 안 하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알람이 떠요. 어제 왜 안 했니? 그러고 하고 나면 또 칭찬한다고 얘가 안내 메시지를 막 보내줍니다. 나이키가 도대체 이 짓을 왜 할까? 이 안에서 운동복 팔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키가. 근데 나이키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현재 보게 되면 운동복이나 운동화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세계 시장 가치 1위예요, 그 분야에서. 기업 가치로 200조 정도 돼요. 최근에 200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 그럼 2등은 어딜까? 나이키하고 경쟁하는 2등 업체가 어딜 것 같으세요? 다 아시는 브랜드예요.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의 시총이 한 60 몇 조 정도 돼요. 나이키의 3분의 1입니다. 이게 정부가 보장한 독점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산업에서 1등하고 2등이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 산업은 굉장히 특이하고 드문 산업입니다. 나이키가 만들어냈어요.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압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운동에 관련된 데이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뛰고 언제 푸시업을 하고 언제 뒹구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40대 김상균 교수가 팔면 입을 운동화, 운동복을 만들고 제가 뛰어다니는 공간에다 광고를 더 많이 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라이프로깅 세계의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유하는 정보들을 통해서 기업들은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를 들어가 볼까 합니다. 세 번째 세계는 거울로 비춰보는 세계예요. 자, 거울로 비춰보는 세계.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요. 저도 오늘 이제 집에서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 세계에 들어왔다 나왔습니다. 거울 세계는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얘입니다. 카카오.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난 카카오톡 안 쓴다. 네. 카카오톡은 한국인 중에 휴대폰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94.4%,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가 시장을 딱 쥐고 있는데 카카오를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저처럼 이렇게 운전할 때 카카오 내비를 쓰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오늘 제가 춘천에 왔는데 술을 먹고 가겠다 그러면은 카카오로 대리를 부를 수도 있고, 이제 아까 나이키랑 연동을 해가지고 제가 약간 이제 나이키 러닝 잡고 하라고 하니까 집에까지 뛰어가겠다 그러면
뛰어갈 수 있는 길도 보여주고요. 술 취해서 원래 자전거 타면 안 되지만 자전거 도로까지도 안내가 됐고요. 다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생각을 해보세요. 도로나 뭐 자전거 길이나 이 안에 버스 안내도 되고 전철 안내도 다 되잖아요. 전철이건 버스건 간에 카카오가 만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만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카카오를 통해서 전철을 보고 카카오를 통해서 길을 보고 카카오를 통해서 택시를 찾죠. 바로 이런 뭐를 거울 세계라고 부릅니다. 내가 만든 거는 아니지만 세상에 이미 존재했던 것들을 거울에 예쁘게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울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보다 보니까 막상 세상에서 진짜가 아니고 일부의 약간 왜곡된 부분을 볼 수도 있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지구상에서 가장 큰 호텔이라고 하죠. 뭐 갖고 있는 업소만 해도 수백만 개 이상 될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제가 작년에 유럽으로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객기를 부려갖고 성에 한번 묵어보고 싶었어요. 캐슬.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말 성이 나옵니다. 근데 공무원이니까 1박에 10몇만 원까지인가 되거든요. 근데 봤더니 캐슬은 한 30만 원 주면 예약이 돼요. 진짜로. 캐슬이 와.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소심해서 예약은 못했는데 캐슬이 있더라고요. 배달의 민족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문할 때 쓰는데 배달의 민족을 처음 쓰는 사람들이 있죠. 유치원생들 이제 글씨 이제 알아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갈 만한 애들한테 배달의 민족을 딱 주면서 주문해봐라. 그 다음에 너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식당이네. 왜? 이모 이 안에 보면 없는 음식이 없잖아. 다 갖다 주잖아. 근데 대기신 게 메뉴가 수천 개가 넘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들은 그거를 하나의 큰 식당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긴 하죠. 배달의 민족의 음식을 주문하고 나면 귀엽게 생긴 오토바이가 저희 집까지 총총총총 오는 게 보여요.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뭐 미끄러지고 사고가 나고 이런 거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죠? 15층에 엘리베이터 고장났을 때 그분이 짜장면 두 그릇을 들고서 열심히 올라오는 모습은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그죠? 아름다운 결과만 보여줍니다. 바로 이게 거울 세계가 담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한테 전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뒤에 있는 많은 것들을 숨기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표정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잘 듣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끔씩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땅을 좀 사고 싶어갖고 가끔씩 들어갑니다. 제 땅이 몇 군데 있어요. 뭐 서울 땅도 비싸다 하는데 뭐 LA나 그쪽에 비하면 아직도 싼 것 같아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땅 지도가 있고요. 제가 사게 되면 그 블록체인 기술로 제 땅으로 딱 해서 증서도 나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약간 어렸을 때 해보셨을 부루마블 같은 식이에요. 실제 법적으로는 제 땅은 아니죠. 근데 여기 들어가 보면 업랜드라고 하는 작년 정도에 생긴 스타트업이 하고 있는 건데 한 5조 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EOS라고 하는 암호화폐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출자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굉장히 독특한 사업 모델이에요. 부루마블 게임을 실제 지도를 놓고 합니다. 현재는 샌프란시스코하고 뉴욕 쪽 지도가 깔려 있어요. 들어가면 일단 제가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돈을 약간 줘요. 그러면 그거 갖고 살 수 있는 굉장히 후미진 땅이 몇 군데가 있어요. 물론 점유자가 없어야 돼요. 그럼 제가 그 땅을 살 수 있어요. 사고 나면 또 누군가 그 땅을 나한테 팔지 않겠냐고 또 연락이 오기도 해요. 마치 부동산처럼 사고 팔고 다른 걸로 돈을 벌고 계속 여기서 부동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은 당연히 따로 있겠죠. 이걸 왜 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할까? 이 가짜 땅놀이를 도대체 왜 할까? 이 회사는 일단 계획을 발표한 걸 봤더니 이 땅을 나한테 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땅을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여기서 땅을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을 자기네는 몇 년 안에 암호화폐를 통해서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자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질문만 드릴 겁니다. 도대체 이 구조 안에서 어디서 가치가 창조가 되길래 나한테 돈을 줄 수 있을까 이들이? 요거 한번 오늘의 화두로 갖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상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세상이 가장 큰 세상이에요. 가상의 세계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못 오다 보니까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서 이제 저희 대학 저희과 친구들은 올해 제페토 안에서 강원대학교를 짓고 있는데 아마 다 완성은 못할 것 같아요. 학교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완성 못할 것 같은데, 이 큰 프로젝트를 끝낸 친구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제페토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빌 게이츠 회장이 3조 1천억 정도에 인수했어요. 근데 달랑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건 게임 한 종류였어요. 게임 하나. 그게 마인크래프트예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못장이라는 회사였고 게임이 마인크래프트였는데, 바로 이런 걸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화면만 딱 보시면 어떠세요? 느낌? 뭔가 재미가 있거나 되게 세련됐거나 신기하거나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처음에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게 일종의 게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걸 딱 보시면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데, 얘는 사운드도 굉장히 후지고 그래픽도 되게 이상하고 되게 재미가 없다, 되게 엉성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요, 이거를 몇 년 전에 빌 게이츠가 3조 1천억 원에 샀다라고 하면 그 사람 미쳤나 보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빌 게이츠가 몇 년에 했던 선택 중에 굉장히 성공적인 선택으로 이미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만들었던 게임 중에 가장 많은 양이 판매가 됐어요. 점점 판매량이 증가해가지고. 뭐라는 거냐? 그래픽적으로 이렇게 예쁘지 않은 이 게임에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상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있었던 게, 왼쪽에 보게 되면 벽돌색 건물이 위아래가 보이는데, 위쪽이 실제 학교이고요, 아래쪽이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입니다. 몇몇 대학에서 저런 일이 발생했는데, 대학에 못 오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 안에다가 자기 학교를 짓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심지어 학생 식당도 짓고, 미국에는 보면 학교 안에 트럭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푸드트럭 같은 거. 푸드트럭도 똑같은 위치에다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 옆에 있던 것은 올 여름쯤에 일본에서 초등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예요. 학교 뭐 졸업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졸업식을 못 하니까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면, 먼저 자기가 졸업장을 줬어요. 졸업식장을 그 안에다가. 그래놓고 역으로 선생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선생님이 마인크래프트가 뭐니? 아, 내가 알려줄게요 선생님들. 해서 설치하는 법, 들어오는 법 안내해가지고 그 10대 아이들이 졸업식장을 만들어 놓고 선생님을 역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유가,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30 몇 년 전에 이런 팬데믹이 발생했다고 하면 과연 나는 친구들하고 졸업식장을 꾸미고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간에 그걸 초청할 수 있었을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9,900원짜리 소프트웨어 산 거 갖고서 이 일을 해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보다 당장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얼핏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로블록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로블록스. 이 회사는 겉보기에는 마인크래프트랑 거의 똑같아요. 블럭을 쌓아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그 안에서 되게 시덥지 않은 놀이를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시덥지 않은 놀이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하면, 로블록스는 사실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미국에 16세 미만 아이들 중에 로블록스 가입자가 한 55%가 넘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미국 아이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로블록스를 자기 메인 취미입니다. 미국 청소년들은 이미 유튜브를 덜 보기 시작했어요. 국내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분들한테 유튜브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유튜브 보는 법, 쓰는 법 알려주라고.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흐름이, 아이들은 유튜브보다 2.5배의 시간을 여기서 콘텐츠를 만들고 즐기는데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로블록스에서 이들은 뭘 하냐? 마인크래프트처럼 그 안에다가 자기의 뭐 놀이동산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아이들이 많이 한다라고 저도 들어가 봤더니 감옥이 있더라고요. 감옥 탈출하는 게임도 해요.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탈출하는 게임도 자기들끼리 하고 있고. 그런데 마크하고 굉장히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경제 구조가 들어와 있어요. 로벅스라고 해서 화폐 이름이 있는데, 로벅스라는 화폐를 가지고서 저 안에서 뭔가 상거래를 할 수 있게 짜져 있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뭔가 저 로벅스라는 돈을 지출해서 아이템을 그 안에 살 수도 있지만, 자기가 나라를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아이템을 만들어서 팔기도 해요, 아이들이. 미국 청소년 중에 제가 봤던 외국 자료 중에는 보면
연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청소년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판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10대 청소년인데 직원들을 두세 명 고용을 했더라고요. 저 안에서 아예. 이 회사는 현재 아마 12월 정도,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에 미국의 증시에 상장이 될 겁니다. 상장하기 전에 밸류에이션을 제가 확인한 바로는 8조, 4조, 그러니까 마지막 라운드 투자받았던 게 밸류에이션 4조로 투자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물론 뭐 회사의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 가치가 이제 8조 원 가까이는 올라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게임 중에 배틀그라운드가 있어요. 배틀그라운드가 여러 명이 싸워가지고 맨 마지막에 한 명이 살아남는, 네. 흔히 뭐 치킨 먹었다 하는 그 게임인데, 비슷한 플레이 규칙을 가지고서 미국에서는 사실 배틀그라운드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게 화면에 보여드리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굉장히 독특한 게 이 안에서 총싸움 말고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포트나이트 안에 마치 제페토라는 플랫폼 안에 여러 브랜드들이 입점한 것처럼 포트나이트 안에 이미 뭐 나이키나 마블 등이 들어와 있어요. 나이키는 뭘 하냐 하면, 나이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복하고 신발 같은 거 팔잖아요. 나이키 아이템을 착용하면 저기도 달리기를 더 잘하게 돼요. 이런 거. 또는 저기서 마블의 아이템을 사게 되면, 마블은 약간 전사잖아요, 개념이. 무기 같은 거를 마블 브랜드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는 굉장히 독특한 이벤트를 저 안에서 직접 했는데, 그 이벤트가 뭐였냐 하면 콘서트를 직접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거인 몸, 굉장히 큰 실제 캐릭터보다 훨씬 더 크게 키워놓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캇이라고 하는 유명 래퍼입니다. 래퍼가 4월에 콘서트를 하려고 했는데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포트나이트하고 같이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가 시작이 되면 스캇이 거인 정도의 몸의 크기로 굉장히 큰 덩어리 쫙 올라와요. 그러면 사방에서 다 모이죠. 게임하는 사람들이. 뭐 앞열 뒷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 볼 수 있어요. 노래가 바뀔 때마다 스캇의 모습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효과를 썼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는 이 플레이어들하고 스캇이 새로운 노래를 들으면서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이제 그런 것도 연출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화려하진 않았지만 BTS도 이 플랫폼을 활용을 했어요. 지난달에 BTS가 다이너마이트 신곡 발표하면서 새로운 안무가 입혀진 뮤직비디오를 처음 공개한 게 유튜브도 아니고 방송도 아니었던 포트나이트 아니었습니다. 왼쪽보다는 조금은 약간 아쉽긴 하죠. 왼쪽은 실제 게임 안에서 그래픽적으로 완벽하게 처리가 됐는데, 오른쪽은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이렇게 작은 창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거 와서 듣느냐, 이 콘서트를 즐기느냐. 왼쪽과 같이 했을 때 사람들이 동시에 몇 명 정도까지 접속이 됐냐 하면 1230만 명이 저 콘서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1230만 명. 엄청난 규모죠. 지구상에 했던 그 어떤 콘서트도 동시에 그렇게 10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BTS의 소속사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혹시라도 뭐 빅히트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빅히트 주식을 이제 샀다가 주식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슬퍼하더라고요. 지금 동학 게임이 하는 대학생들이. 제가 그들한테 이제 힘이 되라고 해준 얘기가 있는데, 그들이 너희들이 버티겠다라고 하면 버텨도 좋다. 이 정보를 가지고 버텨라. 팔아도 된다. 뭐냐 하면 BTS는 빅히트 소속인데, 빅히트가 굉장히 최근에 독특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있어요. 빅히트가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NC와 같은 IT나 플랫폼, 그다음 게임 회사에서 많은 개발자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에 아티스트나 음반 제작자를 더 많이 고용하는 게 아니라 IT 개발자를 훨씬 더 많이 고용하고 있어요. UX 개발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빅히트는 연예 기획사인데 그들이 IT 개발자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홈페이지를 얼마나 예쁘게 만들려고. 그게 아닌 겁니다. 빅히트가 개발자들을 많이 끌고 가는 이유는, 빅히트는 이미 플랫폼을 하나 갖고 있어요. 위버스입니다. 이름이 위버스. 그래서 이 버스가, 뒤에 나오는 버스가 아까 보여드렸던 메타버스의 그 버스입니다. 빅히트는 자신의 아티스트들이 하나의 나라의 중심이 돼가지고 살 수 있는 새로운 가상세계를 이미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기능이 좀 애매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지금 나오는 이 BTS건 뭐 NCT건 뭐 여자친구건 간에 빅히트가 데리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쭉 있고요. 그들하고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플랫폼 안에서. 그들이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보다 더 많은 트윗을 거기다 올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댓글을 달면 그들도 또 굉장히 더 많은 빠른 반응으로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그들의 굿즈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클립, 또 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도 제작이 되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위버스에. 빅히트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 보면 BTS 앨범을 만들어요. 그럼 유통을 누가 하냐? 주로 멜론 같은 데다 올려 할 거 아니에요.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네이버나 또 팀원 같은 데도 티켓을 팔죠. 그게 싫은 거죠. 음악을 만들면 위버스 안에 들어와서 음악을 듣고, 콘서트를 보고 싶으면 위버스 안에 들어가서 직접 티켓팅을 하고, 송출을 어디서 할까? 송출도 유튜브에다가 괜히 남의 광고 깔아주면서 할까? 그렇게 하지 않고 송출까지도 위버스 안에서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덤들이 살아가는 모든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유튜브, 네이버 스토어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위버스만 들어오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틀을 크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요거 어디에서 나오는 캐릭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캐릭터 아마 두 군데로 시야가 분산됐을 것 같아요. 아 그죠, 롤. 네, 롤 맞습니다. 이 게임 캐릭터라고 인식하신 분도 계시고, 저기 나와 있는 오른쪽 귀퉁이에 나와 있는 브랜드 로고 있죠. 루이비통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떤 굉장히 이질적인 두 집단이잖아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 LVMH 산하에 있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롤드컵의 주인인 롤이라고 하는 게임. 얘네가 이런 걸 하기 시작했어요. 왼쪽은 뭐냐면 루이비통 브랜드 문양을 넣어가지고 롤이라고 하는 게임 안에서 스킨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루이비통 물건을 갖기는 힘들잖아요, 현실에서. 그런데 그 스킨은 $10 정도 내외예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명품의 그 가치나 브랜드 이미지를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반대도 하고 있어요. 실제 매장에서 롤의 캐릭터나 문양이 들어간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비통 이렇게 곱하기 롤 해가지고, 그게 저 오른쪽 물건들이에요. 저는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닌데 제가 이제 이런 게임이나 메타버스를 연구하니까 기념으로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할까 불렀더니 저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하나 딱 집죠. 300만 원, 600만 원 이런 거, 3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루이비통 가격이에요, 그냥. 저게 팔릴까? 팔립니다. 루이비통은 이미 그 전부터 특이한 작업들을 했는데 2016년에는 이런 광고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상한 구조로 가방을 들고 있는 여자분이 나오죠. 이렇게 가방 이렇게 되게 불편한. 2016년에 찍었던 광고에 나오는 저 주인공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런 캐릭터를 메타버스 안에서 살아가는 버추얼 빙, 가상의 존재라고 부릅니다. 버추얼 빙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언론에 거의 나오지 않았던 말인데, 올해는 굉장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버추얼 빙. 지난달인가 발표가 있었죠. 그 SM에서 에스파라는 걸그룹 만들었잖아요. 에스파. 또 얼마 전에 블랙맘마로 데뷔를 했는데, 그 걸그룹을 보면 버추얼 빙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요. 실제 멤버 4명이 있고, 이 4명을 모티브로 해서 가상세계에 사는 멤버 4명을 만들었어요, 이미. 근데 물론 언론에는 좀 편하게 부르려고 아바타라고 표시를 하긴 하는데, 정식적으로 이제 그런 캐릭터를 우리는 버추얼 빙이라고 부릅니다.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주체죠. 자, 저 캐릭터를 가지고서 루이비통은 2016년에 광고를 했고요. 프라다도 그 전에 광고를 또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 사례를 보면 프랑스에서만 이런 움직임이 있느냐, 옆 나라 영국을 보게 되면 영국의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인 버버리도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버버리는 아예 메타버스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버리가 지난 여름에 발표했던 메타버스는 뭐냐면 서핑하는 세계예요. 서핑하는 세상. 처음에 딱 서핑 세상에 들어가면 무료로 아이디를 주고 무료로 게임이 시작되는데, 서핑할 때 입는 내 옷이나 서핑하는 장비들이 다 버버리 특유의 저 문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사용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왜 명품 브랜드가
전혀 명품하고 무관할 것 같은 자꾸 이런 게임을 중심으로 한 가상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명품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요.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데 어떤 고민을 갖고 있냐 하면 소비자의 나이대가 변화하고 있음을 그들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명품은 현재까지는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브랜드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시장의 흐름을 조사해 봤더니 앞으로 불과 한 5년, 10년 안에 명품 소비자의 절반 정도가 현재 M세대 또는 G세대라고 부르는 젊은 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명품 브랜드를 계속 알려야 되는데 그들은 더 이상 대형 백화점에 오지 않아요. 그들은 무신사에서 옷을 사서 입거나 하지 백화점에 와가지고 막 고르고 자판에서 싼 거 사고 이런 거 안 해요. 싼 옷 입으려면 그냥 무신사에서 주문하고 맙니다. 그들은 비싼 패션 잡지 보지 않아요. 예. 그들한테 어떻게 명품의 브랜드를 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명품 회사의 생각은 그들이 주로 머무는 메타버스에 들어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게 왼쪽에는 롤을 보게 되면 롤이 이제 세계 챔피언십이 있어요. 롤드컵이라고 부르는 대회가 있는데 롤드컵을 실제 중계 방송을 하면 결승전을 보는 사람이 대략 1억 명에서 한 100만 명 정도 빠져요. 한 9,800만, 9,900만이 동시에 접속해서 롤드컵 경기를 봅니다. 롤을 안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보면 그냥 게임하고 있는 걸 전 세계 1억 명의 인구가 도대체 왜 지켜보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그 비슷한 행동을 우리는 다른 데서 하고 있죠. 미국의 NFL 미식축구 경기 보게 되면 결승전 시청하는 인구가 9,800만 명 정도 된대요. 보고 있었잖아요. 약간 다른 맥락으로 가상 세계의 경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3월에 발표돼 가지고 공전의 히트를 쳤던 게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데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는 닌텐도에서 만든 게임이 있어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닌텐도는 이 게임 하나만으로 올해 같은 기간 동안 매출이 108% 증가했어요. 창사 이래 최초입니다. 이 안에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 하면 왼쪽과 같이 횟집을 만들거나 미술학원을 차리기도 하고 요게 낯설면 밑에 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금 트럼프하고 대선에서 붙었던 바이든 후보는 이 모여봐요 동물의 숲 안에서 자기의 섬을 만들어서 여기서 선거 유세를 했어요. 만드는 게 어렵진 않아요. 게임 CD 한 장만 사면 됩니다. 5만 원 정도 주고 사면 자기의 섬이 생기거든요. 내 섬을 만들면 섬의 코드를 공유할 수 있어요. 섬의 코드 공유하면 저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바이든 HQ라는 섬이 있어요. 들어가면 왼쪽과 같이 선거 사무실이 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바이든 후보가 갖고 놀던 기차 장난감도 있고 대학 때 다녔던 학교 깃발도 있고 오른쪽에 나가보면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만났어요. 만나면 뭔가 말도 해줘요. 예. 말도 해주고 저한테 티셔츠도 하나 선물해 주더라고요. 입으라고. 제가 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은 없지만 왠지 호감도가 훅 올라가더라고요. 왠지 뽑고 싶은 바로 그런 겁니다. 과거에 정치인들은 주로 어디서 사람들을 만났냐 하면 광장이었죠. 광장, 시장, 국밥집.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유권자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엔 더 맞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사는 세상으로 점점 이동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전 사실 지금 뭐 한 40분 가까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주로 메타버스의 약간 새로운 면, 좋은 면 위주로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SM에서 새로 발표했던 걸그룹 에스파, 실존하는 인물 4명, 버추얼빙 4명, 8명의 멤버가 활동하는 그룹인데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려가 되냐 하면 아마 이건 거의 확실하게 생길 문제예요. 음란물이 나올 겁니다. 에스파의 멤버 중에 버추얼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조악한 사진이건 아니면 딥페이크를 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건 간에 누군가 이상한 걸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이걸 처벌할 수 있을까? 이 문제도 따져봐야 돼요. 실존하는 만약에 저를 가지고서 이상한 짓을 했으면 저에 대한 침해니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승소입니다. 그런데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잖아요. 사실은 버추얼빙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음란물을 만들었다. 이 사람이 뭔가 침해할 수 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부터 현행법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앞서 이제 아이들이 게임 안에서 로벅스를 쓰고 뭘 해서 상거래를 일으키고 돈을 만들고 있어요. 과연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은
이미 있습니다. 세금부터 일단 세금을 내느냐부터. 우리나라는 현재 유튜브 세금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이 많죠.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업랜드, 로벅스 이런 데서 발생하는 세금들은 아직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뒤집어 보면 하나의 탈세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저 아이디, 저희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제가 저희 아이 걸 가지고서 뭔가 아이템 사주고 팔고 해가지고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던 것은 90년대 초반 정도 됩니다. 92년도인데 처음에는 소설속에 등장하는 굉장히 특이한 상상의 무언가로 시작했던 게 92년도였어요. 메타버스라는 용어. 그런데 기술이 급변하면서 이게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이미 다가 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기업들은 많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우리는 이걸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좀 나는 손에 안 잡힌다. 정말 사람들이 앞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포트나이트 안에 더 많이 들어가고 로벅스 쓰면서 소비 생활하고 보이지도 않는 지도를 가지고서 뭔가 땅을 사고 팔고 이런 세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올라갈까? 그걸 잠깐 보면 우리가 다 알만한 세 개의 기업을 가지고서 이 얘기를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 위에 있는 스페이스X, 우리한테는 테슬라로도 유명한 일론 머스크의 회사죠. 우주 개발하는 회사.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최근에 올해 벌였던 일들 중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뭘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사람 목 뒤에다가 마치 그 매트릭스처럼 신경칩을 꽂는 거예요. 이거를 뭐 뉴럴링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BCI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 딱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뇌하고 직접 연결하는 걸 매트릭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현재 진도가 나갔냐 하면 돼지한테는 실험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돼지한테.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습니다. 돼지가 킁킁킁킁 거리죠. 그럼 돼지가 좋아하는 부분에 뇌가 스캔이 되고 반대로 자극을 주면 아무것도 없는데 돼지가 또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런 걸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론 머스크는 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민간 기업으로서 위성을 300개 정도 쌓아 올렸고요. 앞으로 총 쏘아 올릴 위성이라고 계획을 잡은 게 12,000개입니다. 좀 비현실적인 수치이네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아마존을 대학생들한테도 아마존이 무슨 회사냐고 물어보면 주로 책 파는 회사 또는 미국 갔다 온 친구들은 미국에 갔더니 아마존 편의점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물건 파는 회사. 아마존은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아마존이 시가총액이 항상 뭐 1등부터 5등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아마존의 매출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책을 팔거나 그로서리 팔아서가 아니라 아마존의 매출 비중 중에 13% 부분이 있어요. 13% 작아 보이죠. 이 13%인데 전체 매출이익,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이게 전체 영업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 쭉 보여드렸던 메타버스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에서 필요한 네트워크하고 서버를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아마존은 이게 앞으로도 더 노다지라는 걸 이미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미 올해 미국에서 통신을 관리하는 연방통신위원회에다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마존 명의로 3,300개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 자금은 12조 준비했다. 오케이 받았습니다. 쏠 거예요. 가운데 있는 애플은 무엇을 또 연구하고 있냐 하면 위성하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아이폰 있죠. 다이렉트로 통신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최근에 이제 가끔씩 언론에 나오는 키워드로 보게 되면 뭘 준비하냐 하면 6G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5G 쓰고 있다라고 하죠. 6G는 뭐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 나오게 되면 첫 번째는 속도가 현재 5G보다 30배는 빠를 겁니다. 30배 빠른 인터넷 갖고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영화를 동시에 30개 틀어놓고 볼까요? 넷플릭스 지금 누르면 바로 나오죠? 멜론 누르면 바로 음악 나오잖아요. 음악을 30개 틀어놓고 들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또한 6G가 되면 좋아지는 점이 지구상에 네트워크가 안 닿는 음영 지역이 아예 없어져요. 지금 우리는 좋은 공간에 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계속 쓰죠. 하지만 태평양 한가운데 뭐 브라질, 아마존 밀림 네트워크가 안 닿아요. 지금 거기까지 네트워크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전하고 오다 보면 길이 가끔씩 이상한 데가 있죠. 나는 바다 위를 운전하거나 이렇게 강 위에서 차가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차. 이 오차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몇십 센치 안으로 오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들이 이걸 만드는 이유는 지금보다 내비게이션을 더 잘 만들어 주려고, 지금보다 더 빠르게 영화를 넷플릭스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보여드렸던 메타버스 세계들, 아직은 우리가 손에 안 잡히겠지만 VR이건 고글 형태건 간에 무언가를 뒤집어 쓰고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뒤에 꽂구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상세계로 완전히 보내버리기 위해서 이걸 선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우시지 않으세요? 여기는 이제 써놓지 않았지만 페이스북 있죠. 아까 이제 제가 소셜 미디어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페이스북 보게 되면 올해 저거를 발표했죠. 저도 지금 주문해놓고 아마 오늘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오큘러스 퀘스트 2, 예, VR 장비 뒤집어 쓰는 거. VR 장비 연구하는 제가 저분한테 여쭤봤어요. 한번 그 뭐 S대에 있는 신경과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분이 VR 장비 연구하고 계셔갖고 이제는 쓸만하냐. 왜냐면 신경과 과장님이 보기에 쓸만한 정도면 정말 인지적으로 괜찮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제는 도달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달했다는 무슨 말이냐면 딱 썼을 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거는 아직까지 좀 더 필요하지만 쓰고 있을 때 뭔가 어색해서 못 쓰겠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쓰고 있으면 목이나 눈의 흐름에 따라 갖고 자연스럽게 영상이 펼쳐지고요. 이제 이상한 모는 형태가 나타나가지고 이미지에 대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이 이제 오큘러스를 갖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그것만 만든 게 아니라 조만간 또 발표하겠다고 했던 게 뭐냐면 제 할아버지가 맨날 자랑하던 물건이 있어요. 라이방. 야, 라이방 너 하나 빌려줄까?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맨날 선글라스 있죠. 라이방, 레이벤이라고 해가지고 레이벤 선글라스에 거기다 이제 증강현실 렌즈를 집어넣는 거를 이미 시제품까지 나왔습니다. 즉 언젠가는 우리가 안경 정도 쓰는 건 괜찮아요. 지금 안경을 쓰고서 실제 가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을 좀 자세하게 정리했던 책이 한 열흘 정도 후면 실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또 필요하신 분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